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조치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인정했는데요. 오늘은 가계금융 그리고 복지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왜 한국의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환 대표님, 네. 청와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까지 충격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네. 통계 핵심이 뭡니까? 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는 게 충격이었고요. 그림을 몇 가지 짧게 보겠습니다. 이 진위계수라는 건 우리가 1로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건데요. 예. 2017년에 0.58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서 0.625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대적 빈곤율인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인데 이것도 바닥을 쳤다가 꾸준히 올라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15.3까지 올라 있고요. 이 진위계수 1로 가까울수록 높다 그랬죠. 이게 이제 빨간색은 세금 걷기 전, 파란색은 세금 걷고 난 다음인데 미묘하게 작년의 기준으로 이제 또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가 있는 둘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다시 또 올라갔고요. 네, 이 평균 자산이 네, 일단 수치로만 보면 네. 5억 6천만 원. 네, 그럼 이거는 적은 거야 많은 거 좀 헷갈리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의미를 좀 살펴주시면 네, 이게 어떨까요? 평균의 함정인데요. 네. 버스에 빌 게이츠가 타면 30명이 타 있을 때 각각 승객들 평균 자산이 8조 원이 되죠. 네, 부쩍 올라가죠. 그래서 네. 평균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거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10분위별로 나눠봤을 때 소득 하위 1분위는 작년에 마이너스였고요. 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빚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살짝 잘렸는데 자산 10분위는 2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하면 5억 원이라는 건데 네. 실제 이제 이 편중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10분위 금융자산을 보면 1분위는 소득 10분위 가장 높은 분위는 4억 원이고 금융자산이요. 맨 마지막은 이제 가장 낮은 10분위는 2,800만 원 정도. 이게 금융자산이고 실물자산을 보면 실물자산 상위 10%는 13억 원. 그리고 하위는 이제 1억 원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갈수록 지금 뭐 커지는 상황이고요. 하위 10분위만 보면 지금 이제 꺾였죠. 2022년부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둘 다 지금 계속 하향 추세를 겪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은 지난 3년 동안 소득이 줄었다, 자산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이 불평등한 것도 네. 문제지만 이게 자산이 불평등한 그렇습니다.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네. 상위 10% 자산이 이게 전체 10%를 분위별로 나눠 본 건데요. 빨간색이 이제 상위 10%인데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42에서 46으로 늘었고요. 예. 상위 30%로 보면 74에서 77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81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 보면 대략 30대 30%가 한 70, 거의 80% 가까이를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비율이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비율이 더 커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자산이 적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약간 비슷비슷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네. 자산 불평등, 소득 네. 불평등 이건 사실 더 얽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소득이 작으면 자산을 네. 불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파이는 소득도 늘어나지 않지만 자산이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이 전체 이제 악순환. 균형이 커지는 건데요. 네네. 이 세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에서 39세 이하 청년 네. 그리고 1분위 가구들의 취업률이 많이 줄었고요.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가 부진하면서 네. 특히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부 지출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됐고 네.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영업자 사업 소득이 줄었고요.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자산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더 이제 불평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이제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제일 짙은 색이 20대 비정규직 비율인데요. 예. 보시면 놀랍게도 비정규직 지금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림이죠. 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들 비중이 작년에 처음으로 20% 밑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진다는 건 이 사람들이 더 열악한 일자리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그죠? 이 소득 비중을 보면 2017년과 2025년을 비교를 해보면 대충 비슷해 보이지만 근로소득은 비슷하고요. 사업소득이 왼쪽에 22에서 녹색입니다. 오른쪽에 17로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문을 닫거나 자영업 소득이 줄어서 전체 이 소득 대비 사업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득이 6.4에서 8.3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라 재산으로 얻는 소득인데 임대료라든가 이자 소득 같은 건데요. 이것도 6.4에서 8.3으로 늘었다는 건 근로소득이 거의 그 자리인데 재산 소득만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전체 크게 줄어드는 지난 몇 년이었다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거네, 그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런 불평등이 커지는 거는 그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책적 실패도 있지 않고 뭔가 구조화되는 재분배 정책이 맞습니다.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흐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된 것이고 또 지난 3년에 윤석열 정부의 패착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편중 구조가 문제기도 하고 전체 가구 자산의 75%가 지금 이제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죠.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이 또 많이 OECD 최하 수준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그림이 몇 가지 있는데요.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을 보면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네. 한국이고 나머지 가는 선들이 다른 OECD 나라들인데 심각하네요. GDP 대비 부동산이 거의 8%까지 올랐다 약간 줄어들은 상태. 지금 올해 다시 또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그림 보면 이 그림도 놀랍습니다. 보시면 이 녹색은 프랑스이고요. 파란색이 한국, 그다음에 빨간색이 OECD 평균인데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입니다. 한국은 맨 밑에 파란색인데 복지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죠. 네. 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한참 못 미치고 프랑스에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물론 복지 과잉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한국은 이렇게 복지 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과 늘어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복지 지출 비중이 선진국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OECD에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정도고요. 여전히 복지 지출이 적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들은 이제 정부 보전에 의한 이제 상대적인 그 수익을 보전하는 게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그림이 잘린 게 아니죠. 그냥 밑에서 네 맨 번째. 마지막 OECD 35개국인데 한국이 네. 맨 아래 와. 꼴찌에서 5위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또 한편에 이게 청년들의 좀 전에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던데 이게 또 계층 간의 문제도 있지만 세대 간의 불평등도 크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청년들 비정규직도 늘고 있지만 또 최근에 또 쉬었음 인구라고 하죠.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업률은 파란색이 청년들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줄고 있지만 노란색이 이제 쉬었음인데 쉬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계적 용어인데요. 일을 하지도 않고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네네. 그런 이제 구직 포기에 가까운 청년들인데 이게 늘어나 사실 실업자보다 아예 일을 포기하는 학생들, 청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눈높이 맞는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그림도 최근에 한국일보 그림인데요. 한국은행 그림인데요. 네. 이 왼쪽에 점선이 챗GPT 출시 이후입니다. 보시면 이제 챗GPT 출시 2022년 11월 이후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50대 이후는 일이 늘어나지만 청년들 사실 이제 대부분 다 요즘 경력직들만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열풍과 함께 청년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노인 빈곤율도 보시면 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게 OECD 그림들인데요. 가는 선들이 OECD고요. 나라들이고 녹색이 미국입니다. 맨 위에 파란색이 한국인데 파란색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거의 50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서 40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2배, 3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산율이 또 전 세계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까 근데 22년을 특정하셨는데 챗GPT랑 그게 네.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보고서가 나온 한국은행, 건가요? 한국은행 분석인데요. 실제로 네네. 챗GPT 출시 이후로 청년 채용이 급격히 신규 채용이 줄고 정말 영향이 경력직 채용만 늘고 요즘 아시다시피 판교 같은 데서 네. 신입 개발자를 전혀 뽑지 않는다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도 그 초급의 어떤 엔지니어들이나. 이 신입 직원들 하는 일들을 대부분 다 AI가 해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기획안 짜고 시장 조사하는 일들이 다 이제 AI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의 이런 이제 아까 쉬었으면 청년들,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 어쨌든 불평등 정도 아까 OECD 뭐 혹은 미국 등등 다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다른 나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뭐 수치 같은 게 좀 더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 놀라운 그림이 또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은 이제 불평등 개선 효과를 나타낸 건데요. 전체 이게 진위 개수를 나타낸 건데 이 큰 그림은 이 소득의 불평등이고요. 녹색은 세금을 통한 불평등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아래 한국이 밑에 세 번째 있죠. 네. 지금 이 녹색 부분이 짧죠, 한국은. 그러니까 전체 불평등 대비 정부 조세 정책을 통한 복지를 통한 이 감소 효과가 굉장히 적은 나라.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 격차는 크지 않지만 정부의 불평등 개선이 굉장히 적어서 이 그림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정부 재정에 따른 개선 효과가 밑에서 세 번째죠. 네. 이 그림이 재미있는데요. 빨간색은 프랑스고요. 파란색이 한국인데 왼쪽은 세금 내기 전, 오른쪽은 세금 낸 다음에 불평등입니다. 보면 프랑스는 국민들 사이에 그 소득 격차는 크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불평등이 쭉 줄어들죠. 네네. 한국은 세금을 내고 나도 불평등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서 이 프랑스보다 오히려 불평등 정도가 여전히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주고 부자들 세금을 받아가지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 그 다른 OECD 나라들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네네. 한국은 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보통 이제 이게 세금이라는 게 재분배 정책에 쓰여지게 되는데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를 하고 네. 감세를 하면은 투자를 해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게? 네, 낙수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부자 감세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낙수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윤석열 정부 아시다시피 건설 노조를 뭐 네. 때려잡다시피 했고 노란봉투법 지연시키면서 노동자들 삶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짧게 볼 텐데요.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라고 하죠. 보시면 우리 서울 사는 자가 대기업 부장은 김 부장 이야기. 김 부장은 네. 12%밖에 되지 않고요. 대기업 정규직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한 8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 격차는 파란색이 대기업이고 녹색이 중소기업인데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30대와 40대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견뎌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또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보시면 또 연령 성별로도 그러니까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네네. 여성은 또 역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 구조란 게 남녀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인데, 그러니까 정규직 대기업 남성과 네.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의 차이는 급격히 차이가 크죠. 이런 이중 구조들이 근본적인 이 소득 불평등을 만들고 이 불평등을 정부가 조세나 복지로 보완해주지 못하면서 이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온 그 충격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중구조 문제는 정말 한 십수년 동안 계속 한국은행 보고서나 등등에서 나왔던 건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지수만 계속 보게 돼서 네.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지난 3년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서 정책 방향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조세 부분은 많이 좀 이렇게 그 보완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법인세를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림도 마지막 한번 보시죠. 네. 세금을 지난 시간 우리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지만 맨 위에 파란색이 소득세고요. 법인세가 104조 원에서 63조 원까지 거의 40% 가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들어서는 세금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재명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네. 종부세도 거의 반토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건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지난 3년 동안 이게 악화됐던 거거든요.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아마 그 종부세도 아마 조만간 이 개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네.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정리를 해보면 계층 사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집값이나 노후, 일자리 어느 걸 하나도 국민들이 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계층의 이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아까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청년,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작동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그리고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맞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큰 정부 역할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여전히 한국은 지금 국가 부채라든가 재정 안정성 문제들이 여러 개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가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일자리는 국가와 아마 시장이 함께 만들겠지만은 이 집 문제하고 노후연금 문제하고 보육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의료 문제. 이건 좀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제도는 어쨌든 전 세계 가장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가 주택 걱정이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보육교육 걱정이 없잖아요. 네. 뭔가 이 국가의 성장 전략과 분배 전략의 대전환이 이 정부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